해풍리의 겨울은 늘 바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새벽이면 짠내음을 실은 바람이 마을의 좁은 골목을 따라 천천히 올라와 가장 높은 언덕 끝에 자리한 낡은 기와집, 처마를 가만히 흔들었다. 그 집을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빈집이라 불렀다. 사람이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다는 흔적이 너무 적었기 때문이었다. 대문은 늘 굳게 닫혀 있었다. 마당에는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 있었고 처마 끝에 매달린 매주는 10년 전 그대로의 자리에 굳어 있었다. 마루의 노인댓돌 위에는 검정 고무신 한 켤레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으며 그 신발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마을에 몇 되지 않았다. 윤재호, 올해 78, 허리는 굽었으나 키는 아직도 컸고 머리는 백발이었으나 눈빛만은 깊은 우물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노인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을 걸어 같은 가게에서 두부 한 모와 콩나물 한 봉지를 사들고 돌아왔다. 그 외에는 아무도 그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지 알지 못했다. 마을 아이들은 그 집을 무서워했다. 학교 앞 골목에 모여 앉아 군고구마를 까먹을 때면 아이들은 늘 그 집 이야기를 했다. 저 집에 옛날에 사람이 죽었대.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저 할아버지는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대. 밤에 마당에서 누가 우는 소리가 난다고 우체부 아저씨가 그랬어. 아이들의 상상력은 두려움보다 빨리 자라났다. 그러나 그 집 안에 정말로 무엇이 있는지는 마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조용히 떠도는 이야기가 있었다.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 새벽이면 마을의 가장 가난한 집 대문 앞에 누군가 갈색 종이 꾸러미를 놓아두고 갔다. 꾸러미 안에는 따뜻한 내복과 두툼한 털목도리, 알록달록한 사탕 한 봉지, 그리고 빳빳한 10,000원짜리 5장이 들어있었다. 거기에는 아무런 이름도 쪽지도 없었다. 해풍리 사람들은 그것을 크리스마스 천사의 선물이라 불렀다. 어떤 이는 멀리 사는 친척이 보낸 것이라 했고 어떤 이는 교회에서 몰래 돌리는 것이라 했다. 그러나 그 선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아무도 끝까지 묻지 않았다. 가난한 집들은 그저 그 따뜻함에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했고 다음해 크리스마스가 또 오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그해 12월, 마을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왔다. 한지영이라는 35살의 여인과 그녀의 8살 난 딸 소율이었다. 지영은 도시에서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어머니의 고향이었던 이 작은 어촌으로 내려왔다. 마을 어귀의 작은 단층집을 빌렸고 어업조합 사무실에 격리 자리를 얻었다. 큰 짐을 가져오지는 않았다. 부서진 것들은 모두 도시에 두고 왔다. 이사 온 첫날 밤, 지영은 짐 정리를 하다가 창밖을 내다보았다. 멀리 언덕 끝에 외따로 떨어진 집 한 채에서 흐릿한 호롱불 같은 노란 빛이 새어나왔다. 그 빛은 너무 작아서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작은 별처럼 보였다. 곁에 다가온 소율이 같은 곳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저 집은 누가 살아? 글쎄, 엄마도 아직 잘 모르겠네. 지영은 그 빛에서 쉽게 시선을 떼지 못했다. 무언가 모를 쓸쓸함이 그 한 점 빛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외로움이라기보다는 누군가를 아주 오래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 같은 것이었다. 지영은 자기도 모르게 가슴 한쪽이 아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마을 회관 앞에서 만난 이장 아주머니로부터 그 집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 아, 그 언덕 끝집, 윤 노인이 사는 곳이지. 한 30년 전쯤 어디서 흘러들어와 살기 시작했어. 사람이 참 조용해. 인사는 받지만 말은 거의 안 해. 가족, 없는 것 같아. 한 번도 누가 찾아온 적이 없었으니까. 이장 아주머니는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하듯
무덤덤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 무덤덤함 속에는 어딘가 안쓰러운 기색이 묻어 있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어쩐지 그 짧은 설명만으로는 부족한 느낌이 들었다.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한 줄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 자신의 삶이 그러했듯이. 오후가 되자 마을에 첫눈이 내렸다. 굵은 한방눈이 아니라 새의 깃털처럼 가느다란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졌다. 소율은 마당으로 뛰쳐나가 손을 펼치고 눈을 받았다. 손바닥에 닿은 눈이 금세 녹아 작은 물방울이 되었지만 아이는 그것조차 신기해서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지영은 그런 딸을 마루에 앉아 가만히 바라보았다. 아이는 도시에서보다 훨씬 자주 웃었다. 이온의 그늘이 아이의 얼굴에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거치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지영은 이 낯선 어촌에 내려온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소율은 잠들기 전에 어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묻고 물었다. 엄마, 산타 할아버지는 진짜 있어? 지영은 잠시 망설였다. 도시에서라면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있지. 그럼이라고 답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작은 어촌의 첫 밤, 그녀는 왠지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있을 수도 있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다 산타 할아버지 같은 거니까. 소율은 잠시 그 말을 곱씹는 것 같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럼 저 언덕 위 할아버지도 산타일까?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창밖, 멀리 흐릿하게 빛나는 그 노란 불빛을 한 번 더 바라보았을 뿐이었다. 그 빛은 그날 밤에도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다. 해풍리의 첫눈이 내린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온통 하얗게 덮여 있었다. 지붕마다 얇은 소미불을 덮어쓴 듯했고, 골목길은 발자국 하나 없는 깨끗한 종이처럼 펼쳐져 있었다. 소율은 학교 가는 길에 일부러 눈을 밟으며 걸었다. 발자국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아이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해풍리 초등학교는 마을의 중턱에 있었다. 학생 수가 적어 한 학년에 한 반뿐이었고 소율이 들어간 2학년 교실에는 모두 11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그중 가장 활발한 아이는 강현우라는 남자아이였다. 현우는 첫날부터 소율에게 다가와 자기 이름을 큰 소리로 알려주었고 학교 뒤편의 비밀 장소들을 모두 안내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수업이 끝난 오후, 현우는 약속대로 소율을 데리고 마을 곳곳을 돌아다녔다. 그러다 두 아이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언덕길 쪽으로 향했다. 저기 가봤어? 현우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어제 지영과 소율이 보았던 그 외따로 떨어진 기와집이 있었다. 낮에 보니 그 집은 더욱 쓸쓸해 보였다. 검게 그을린 기와, 군데군데 부서진 담벼락, 그리고 오랫동안 칠하지 않아 색이 다 벗겨진 나무 대문. 그러나 묘하게도 그 낡은 모습이 위협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를 견디고 있는 사람의 등처럼 보였다. 안 가봤어. 누가 살아? 소율이 물었다. 현우는 입술을 둥글게 모으며 비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빈집 할아버지.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절대 가까이 가지 말래. 옛날에 무서운 일이 있었대. 무서운 일? 몰라. 그냥 어른들이 다 그래. 근데 있잖아. 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목소리를 더 낮추었다. 우리 옆집 누나가 작년에 그 할아버지를 봤대. 새벽에 어떤 집 앞에 종이 꾸러미를 놓고 가는 거. 그 안에 돈도 들어있었대. 소율의 눈이 동그래졌다. 진짜, 진짜야.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는 그 할아버지가 산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도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도둑이면 왜 돈을 주겠어. 그치? 소율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린 아이의 머릿속에서도 그 모순은 분명하게 느껴졌다. 도둑은 가져가는 사람이지.
두고 가는 사람이 아니었다. 두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멀리 언덕길 위에서 누군가 천천히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굽은 등에 회색 누비 점퍼를 입은 노인이었다. 한 손에는 까만 비닐봉지를, 다른 한 손에는 지팡이 대신 쓰는 듯한 낡은 우산을 들고 있었다. 저기 온다. 빨리 가자. 현우가 소율의 손목을 잡아 끌었다. 그러나 소율은 어찌된 일인지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노인의 모습이 너무 익숙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어디서 본 적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누군가처럼 느껴졌다. 두 아이가 멈춰 서 있는 사이 노인은 어느덧 가까이 다가왔다. 소율은 고개를 들어 노인의 얼굴을 보았다. 깊게 패인 주름, 그러나 단정하게 빗어 넘긴 백발, 그리고 그 두 눈은 무언가를 오래 참아온 사람의 눈이었다.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그저 깊게 가라앉은 어떤 감정. 노인은 두 아이와 시선이 마주치자 짧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다. 말은 없었다. 그러나 그 가벼운 끄덕임 속에는 어른이 아이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정중한 예의가 담겨 있었다. 소율도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노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보일 듯 말 듯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쓰지 않은 근육을 잠깐 펴보는 듯한 어색하지만 따뜻한 움직임이었다. 노인이 두 아이의 곁을 지나 골목 아래로 천천히 사라진 뒤 현우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휴, 무서웠어. 너 왜 안 도망갔어? 안 무서웠어. 소율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안 무서워. 어떻게? 그냥 슬퍼 보였어. 현우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갸우뚱했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두 아이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율의 머릿속에서는 그 짧은 만남이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소율은 저녁 식탁에서 어머니에게 그날의 일을 이야기했다. 지영은 딸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수저를 멈추었다. 그래서 무서웠어? 아니, 안 무서웠어. 그런데 엄마, 그 할아버지 눈이... 소율은 적당한 말을 찾지 못해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다. 엄마가 가끔 혼자 가만히 앉아있을 때 같은 눈이었어. 지영은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아이는 자라면서 부모가 숨기려 했던 것들을 어느새 다 알아가고 있었다. 지영은 아무 말 없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창밖에 그 노란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 불빛은 오늘 밤에도 변함없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소율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작은 결심이 자리 잡았다. 언젠가 한 번은 저 언덕 끝집의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 인사를 해보고 싶다는 결심이었다. 아이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 결심이 곧 다가올 한 해의 끝자락에서 얼마나 큰 일을 만들어낼지를. 윤재호의 12월은 늘 다른 달들보다 길었다. 다른 달의 하루가 24시간이라면 12월의 하루는 마치 30시간쯤 되는 것 같았다. 시간이 더디게 흐르는 것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특권이자 형벌이었다. 노인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마당에 나가 우물물 한 바가지를 길어 얼굴을 씻었다. 한겨울에도 그는 따뜻한 물을 쓰지 않았다. 차가운 물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정신이 또렷해졌고 그래야만 하루를 견딜 수 있다는 듯이 씻은 뒤에는 부엌 한 켠에 작은 상을 펴고 흰쌀밥 한 공기에 콩나물국, 두부 한 조각으로 아침을 먹었다. 식사는 늘 10분이면 끝났다. 천천히 먹을 만큼 음식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음미할 만큼 입맛이 좋은 것도 아니었다. 그저 살기 위해 먹는 것이었다. 식사 후 그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안방 한쪽에는 오래된 자개장롱이 있었고 그 위에는 검은 천으로 덮인 사진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노인은 매일 아침
그 천을 천천히 걷어내고 사진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인 한 명이 흑백 화면 안에서 옅게 웃고 있었다. 박명수. 그가 평생 단 한 번 사랑했던 여자였다. 명숙의 옆에는 또 하나의 작은 사진이 있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발 사진이었다. 누군가 흑백으로 찍어 보내준 그 한 장의 사진을 노인은 52년 동안 한 번도 그 자리에서 옮기지 않았다. 사진 속 아기의 이름은 그조차도 알지 못했다. 알 수 없게 만들어진 일이었다. 아침 인사를 마친 뒤 노인은 다시 마루로 나와 한참을 앉아 있었다. 어떤 날은 라디오를 작게 틀어놓고 옛 노래를 들었고 어떤 날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나 눈송이를 세웠다. 시간을 보내는 그의 방식은 늘 그렇게 단순하고 고요했다. 그러나 12월이 되면 그의 하루는 조금 달라졌다. 노인은 마루에 작은 광주리를 놓고 그 안에 한 해 동안 모아둔 것들을 하나씩 꺼냈다. 빨갛고 노란 털실, 두툼한 면 내복, 사탕 봉지, 새 양말, 그리고 우체국에서 한 장 한 장 빳빳하게 받아둔 10,000원짜리 지폐 묶음. 그것들은 모두 한 해 동안 그가 가장 아껴두었던 물건들이었다. 노인은 그 물건들을 갈색 종이로 정성스럽게 쌌다. 한 꾸러미를 만드는 데에 거의 1시간이 걸렸다. 모서리가 어긋나면 다시 풀어서 처음부터 다시 쌌고 끈이 비뚤어지면 다시 묶었다. 마치 그 안에 자신의 마음을 차곡차곡 접어넣는 것 같았다. 올해는 모두 15개의 꾸러미를 준비할 예정이었다. 작년에는 13, 재작년에는 14이었다. 매년 그 수는 마을의 어려운 형편에 따라 조금씩 바뀌었다. 노인은 1년 내내 마을을 천천히 살피며 어느 집에 가장 어린 아이가 있는지, 어느 집의 살림이 가장 빠듯한지를 마음속에 적어두었다. 그날 오후, 노인은 마을의 작은 잡화점에 들렀다. 잡화점 주인은 이른이 다 된 박씨 노파였는데 윤재호와는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한 번도 10나디 이상 말을 나눈 적이 없었다. 오늘은 뭘 드릴까요? 박 노파가 물었다. 노인은 진열대 위의 사탕 봉지들을 천천히 살폈다. 그러더니 가장 색깔이 알록달록한 봉지 5개를 골라 내려놓았다. 이거 5개요. 또 누구 잔치라도 있으세요? 박 노파가 농담 삼아 물었다. 그러나 노인은 그저 가볍게 고개를 저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박 노파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윤 노인이 매년 12월이면 사탕을 잔뜩 사가는 것을 그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왜 그러는지는 묻지 않는 것이 마을의 암묵적인 약속이었다. 사탕 봉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인은 멀리서 두 아이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한 아이는 그가 이 마을에서 자주 본 동네 남자아이였다. 그러나 다른 한 아이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양갈래로 머리를 묶은 작은 여자아이. 그 아이의 눈이 유난히 맑았다. 노인은 두 아이의 곁을 지나며 짧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다. 말은 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말이라는 것을 거의 쓰지 않고 살아온 사람의 어색함이 그의 입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 여자아이는 도망가지 않았다. 오히려 가만히 자신을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다. 노인은 그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잠시 멎는 것을 느꼈다.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50년도 더 된 어느 겨울날, 어느 작은 여자아이가 자신에게 그렇게 인사를 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 아이의 이름도 얼굴도 이제는 흐릿했다. 그러나 그 인사의 음성만은 어찌된 일인지 마음속에 또렷이 남아있었다. 노인은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처음 보는 그 여자아이를 향해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어떤 미소를 입가에 떠올렸다.
그 미소는 너무 희미하여 옆에 있던 동네 남자아이는 보지 못했지만 양갈래 머리의 그 여자아이만은 분명히 보았다. 집으로 돌아온 노인은 마루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사온 사탕 봉지들이 그의 곁에 가만히 놓여 있었다.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다. 누군가의 작은 인사 한마디가 50년 동안 굳어있던 그의 가슴 한구석을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어 놓은 까닭이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다가오자 해풍리의 공기는 묘하게 달뜨기 시작했다. 마을 어귀의 작은 교회 첨탑에는 색색의 전구가 매달렸고 학교 운동장에는 아이들이 만든 눈사람이 줄지어 서 있었다. 어업조합 사무실에는 케이크 박스가 하나둘 쌓여갔고 어느 집 굴뚝에서는 평소보다 진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러나 해풍리에서 정말로 크리스마스가 시작되는 것은 이브 새벽이라고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가장 어려운 집 앞에 갈색 꾸러미를 놓고 가는 그 새벽. 그날 새벽이 와야 비로소 해풍리의 한 해가 마무리되는 것이었다. 소율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가슴이 쿵쿵 뛰었다. 어머니가 잠든 어느 밤, 아이는 이불 속에서 작은 결심을 했다. 올해 크리스마스 이브 새벽에는 반드시 그 천사의 정체를 자기 눈으로 확인해 보겠다는 결심이었다. 이브 전날 저녁, 소율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다. 아이는 머리맡에 손목시계를 자주 확인했다. 새벽 1시, 2시, 3시. 마침내 3시 반이 되었을 때 아이는 살그머니 이불 밖으로 빠져나왔다.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털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발끝으로 마룻바닥을 디뎌 마당으로 나갔다. 해풍리의 새벽은 한낮보다 훨씬 깊고 고요했다. 가로등 불빛만이 좁은 골목길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고 멀리 바다 쪽에서 희미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소율은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을의 가장 가난한 집들이 모여있는 아랫동네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지난주에 현우가 알려준 정보에 따르면 매년 천사의 선물은 마을의 가장 외진 골목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골목에는 홀로 어린 손주를 키우는 황 할머니의 집이 있었고 그 옆에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뒤로 어머니 혼자 두 아이를 키우는 송씨네 집이 있었다. 소율은 황 할머니의 집 맞은편 골목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숨소리를 죽이며 기다렸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멀리 언덕길 쪽에서 누군가 천천히 내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또각, 또각. 발자국은 느렸지만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는 일정한 박자였다. 소율은 골목벽에 등을 바짝 붙이고 고개만 살짝 내밀어 바라보았다. 새벽 안개 속에서 한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왔다. 회색 누비 점퍼, 굽은 등, 그리고 한 손에 묵직해 보이는 갈색 종이 꾸러미, 윤재호 노인이었다. 소율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어떤 비밀의 한 자락을 자기가 처음 들춰보고 있다는 작은 떨림이었다. 노인은 황 할머니 집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그러고는 꾸러미를 두 손으로 가만히 받쳐든 채 마치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듯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은 단순히 물건을 내려놓는 동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떤 깊은 경의의 표현이었다. 소율은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영혼처럼 길게 느껴졌다. 노인은 꾸러미를 대문 안쪽 대돌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 작은 행동을 더했다. 누비 점퍼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꾸러미 위에 살포시 올려놓는 것이었다. 소율의 거리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흰 종이 같은 것이었음은 분명했다. 행동을 마친 노인은 다시 한번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러더니 무어라 소리 없는 입모양을 만들었다.
소율은 그 입모양을 읽으려 애썼지만 어두운 새벽빛 속에서는 도무지 알아볼 수 없었다. 노인이 그 골목을 빠져나가는 데에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1분 동안 소율의 가슴 속에서는 아주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일어났다. 두려움, 호기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용할 수 없는 어떤 슬픔. 그 노인의 굽은 등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떤 깊은 아픔에서 길어 올린 피 같은 것이었다. 소율은 노인이 다음 골목으로 사라진 뒤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러다 천천히 걸음을 옮겨 황 할머니 집 대문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대돌 위에는 갈색 종이 꾸러미가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한 송이의 작은 하얀 꽃이 놓여 있었다. 종이로 접은 꽃이었다. 누군가 손가락 끝으로 정성껏 접은 백합꽃이었다. 소율은 그 종이꽃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천천히 발걸음을 돌려 자기 집으로 향했다. 가슴 속에는 아직도 그 노인의 굽은 등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마치 자기 자신의 어느 외로운 부분이 그 등 속에 함께 들어있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소율은 곤히 잠든 어머니의 곁에 가만히 누웠다. 그러나 그날 밤 아이는 아침까지 거의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노인이 꾸러미를 내려놓을 때 만들었던 그 소리 없는 입모양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아이는 마지막에 가까스로 그것을 읽을 수 있었다. 노인의 입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짧은 두 마디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 8살의 소율은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아이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것이 아주 오래된 그리고 매우 깊은 어떤 사연의 한 자락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연을 자기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소율은 어머니 앞에 앉아 어젯밤의 일을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지영은 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눈가가 어느 순간부터인지 천천히 젖어가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새벽 사연을 들은 그날, 한지영은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어업조합 사무실에 장부를 펴놓고도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점심을 먹는 둥 마는 둥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장면만이 자꾸 되살아났다. 자기 딸이 그려 보인 그 노인의 굽은 등, 그리고 그가 새벽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만들었다는 그 두 마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지영은 자신의 인생에서 그 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전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말을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고, 그래서 그녀는 이혼의 종이에 도장을 찍는 그날까지도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듯한 공허를 견뎌야 했다. 사과받지 못한 상처는 시간이 가도 잘 아물지 않았다. 그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날 저녁, 지영은 소율에게 말했다. 엄마가 그 할아버지께 한번 인사를 드리러 가봐도 될까? 소율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가. 같이? 응, 같이. 지영은 딸의 작은 손을 가만히 잡았다. 도시에서라면 이런 식으로 모르는 노인의 집에 찾아가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작은 어촌에서는 그것이 어쩐지 자연스러워 보였다. 아니, 자연스러움을 떠나 가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무언가 한 발을 내디디면 어떤 오래된 문 하나가 천천히 열릴 것 같은 예감이었다. 그러나 지영은 빈손으로 가지는 않았다. 다음 날 그녀는 마을 시장에 들러 큼지막한 곶감 한 봉지와 직접 끓인 유자차 한 병을 준비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 모녀는 함께 언덕길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언덕길은 생각보다 가팔랐다. 자세히 보면 길의 한쪽 가장자리에는 어른 한 사람이 매일 같은 자리를 밟고 다닌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 흔적은 노인의 발자국이었다. 지영은 그 흔적을 따라 걸으며 한 사람이 30년 동안 같은 길을 오르내린다는 것의 무게를 처음으로 가늠해 보았다. 기와집의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지영은 잠시 숨을 골랐다. 대문에는 초인종이 없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대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계세요?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지영은 한 번 더 두드렸다. 안녕하세요. 마을에 새로 이사 온 사람입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그러나 안쪽에서 무언가 작은 기척이 느껴졌다. 발걸음 소리는 아니었다. 그저 누군가 숨을 죽이고 듣고 있는 그런 침묵의 기척이었다. 지영은 잠시 망설였다. 그러다 가져온 곶감 봉지와 유자차 병을 대문 앞 작은 대돌 위에 가지런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거기에 미리 적어온 짤막한 쪽지 한 장을 함께 놓았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안녕하세요. 마을에 새로 이사 온 한지영과 소율입니다. 며칠 전 길에서 인사 받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지영은 대문을 향해 한 번 더 고개를 숙였다. 그럼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그렇게 모녀는 천천히 언덕을 내려왔다. 내려오는 길에 소율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나 지영은 알았다. 그 굳게 닫힌 대문 안쪽에서 한 사람의 노인이 자기들의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음을, 그것은 굳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었다. 그날 밤 노인은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다. 마루에 앉아 그 곶감 봉지와 유자차 병, 그리고 작은 쪽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글씨가 단정한 사람이었다. 단정한 글씨에는 어떤 사람이 살아온 결이 담겨 있었다. 노인은 그 글씨에서 한 사람의 외로움과 단단함을 동시에 읽어냈다. 52년이었다. 노인이 마지막으로 사람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받아본 것이, 그가 마지막으로 받았던 것은 사랑하던 여자가 떠나기 전날 어머니 몰래 끓여와 그의 자취방에 놓고 갔던 미역국 한 그릇이었다. 그 미역국은 식어서 차가워질 때까지도 그는 차마 먹지 못했다. 그것을 먹는 순간 그녀가 정말로 떠난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노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곶감 봉지 안에서 한 알을 꺼내어 천천히 한 입 베어 물었다. 곶감의 단맛이 입안에 퍼지는 그 순간 그의 두 눈에서 자기도 모르게 한 줄기 눈물이 흘렀다. 오랫동안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의 집 대문 앞에는 작은 종이꾸러미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손수 짠 회색 털목돌이 한 장과 두꺼운 도화지로 정성껏 접은 작은 종이약 한 마리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종이약의 날개 안쪽에는 단정한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다. 고맙습니다. 소율은 그 종이약을 보고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보았다. 새벽 그 골목에서 본 흰 백합꽃과 똑같은 손길로 접힌 것임을 아이는 한눈에 알아보았다. 지영은 종이약을 손에 받쳐 들고 깊이 한숨을 쉬었다. 한 사람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대문이 아주 조금이지만 분명히 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랑이 있다. 하나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흐릿해지는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사랑이다. 윤재호의 사랑은 후자였다. 그가 박명숙을 처음 만난 것은 1972년 늦봄이었다. 그는 그때 25이었고 서울의 변두리에 있는 작은 인쇄소에서 식자공으로 일하고 있었다. 인쇄소는 좁고 낡았지만 그가 직접 한 글자 활자를 골라 잡아 문장을 만들어내는 그 일이 그는 좋았다. 누군가의 글이 자신의 손을 거쳐 종이 위에 인쇄되는 그 마지막 과정에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매번 가벼운 자부심을 느꼈다. 그 무렵 그가 일하던 인쇄소에는 한 출판사에서 시집 한 권의 인쇄를 맡겼다.
한 신인 여류 시인의 첫 시집이었다. 책의 교정을 보러 출판사의 젊은 편집자가 매주 한 번씩 인쇄소를 찾아왔다. 그 편집자가 박명숙이었다. 명숙은 23이었다. 명문 여대를 갓 졸업하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큰 출판사에 들어가 편집 일을 배우기 시작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새내기였다. 그녀는 늘 단정한 흰 블라우스에 짙은 감색 치마를 입고 다녔으며 어깨에는 색바랜 가죽 가방을 메고 있었다. 그 가방 안에는 늘 두꺼운 원고 뭉치와 그녀가 직접 쓴 시를 적어둔 작은 공책 한 권이 들어 있었다. 재호와 명숙이 처음 말을 나눈 것은 어느 비 오는 오후였다. 명숙이 교정지를 들고 인쇄소를 막 나서려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명숙은 처마 밑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그때 재호가 자기 자취방으로 가는 길에 늘 들고 다니던 검정 우산을 가만히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거 쓰고 가세요. 아, 그럼 본인은요? 저는 비 좀 맞아도 괜찮습니다. 명숙은 미안한 듯 우산을 받았다. 그리고 다음 주 그녀는 그 우산을 깨끗하게 닦아 인쇄소로 가져왔다. 우산 손잡이에는 작은 손수건 한 장이 같이 묶여 있었다. 손수건의 한쪽 모서리에는 그녀가 손수 한 땀 한 땀 수놓은 작은 흰 백합꽃이 한 송이 있었다. 빌려주신 답례예요. 명숙은 그렇게 말하며 살짝 웃었다. 그 미소를 본 순간 재호는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오래 기억에 남을 수도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잦아졌다. 인쇄소 근처의 작은 다방에서 차를 마셨고 청계천 헌책방을 함께 걸었고 노점에서 호떡을 사서 나누어 먹었다. 명숙은 자기가 쓴 시를 재호에게 가만히 보여주었고 재호는 명숙이 보지 못하는 사이 그녀의 시를 한 자 한 자 정성스럽게 활자로 짜 두었다. 청춘의 사랑은 빨랐다.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인정하기까지는 채 석 달이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이 처한 자리는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명숙의 아버지는 당대의 이름난 출판인이었다. 큰 출판사의 사주였고 사회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인사였다. 그의 외동딸은 같은 계층의 사윗감과 결혼하기로 일찌감치 정해져 있었다. 재호 같은 십자공과의 만남은 그 집안의 그림에는 존재할 수 없는 풍경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멈출 수 없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두 사람은 서로의 사이에 가로놓인 그 거대한 벽을 더욱 분명히 느꼈고 그 벽을 느낄수록 서로를 더 단단히 붙들었다. 그것은 청춘만이 할 수 있는 무모하고도 아름다운 저항이었다. 1973년 이른 봄, 명숙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그 소식을 처음 전했을 때 재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천천히 그녀의 두 손을 자기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다. 나랑 결혼하자. 명숙은 그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라기보다는 두려움의 눈물이었다. 두 사람은 모두 알고 있었다. 명숙의 집안이 이 결혼을 받아들일 리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거부가 단순한 거부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숙은 결국 자신의 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한참을 울었고 그 다음 날 그녀를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갔다. 명숙의 외가는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시골이었고 그곳에서 명숙은 한 달 가까이 어머니의 손에 갇혀 지냈다. 재호는 명숙을 찾기 위해 그 집의 대문 앞을 여러 번 서성였다. 그러나 매번 명숙의 외삼촌들에게 가로막혔다. 어느 날 저녁, 그는 그 집의 뒷마당에서 명숙을 잠깐 만날 수 있었다. 명숙은 한층 야위어 있었고 두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우리 도망가자. 재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명숙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도망가도 우린 살 수 없어. 아버지 손에서는 어디로도 못 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명숙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그녀는 자기 배 위에 손을 가만히 얹으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아이만은 꼭 지킬게. 약속해. 그것이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나눈 약속이었다. 그날 밤 이후 재호는 명숙을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 그녀는 어디론가 옮겨졌고 재호가 그 행방을 알아내기까지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청춘에 푸르렀던 한 시절은 그의 가슴 속에서 영영 시들어 가기 시작했다. 1973년 겨울, 재호는 명숙의 행방을 끝내 알아냈다. 그녀는 강원도의 어느 산골 부인병원에 옮겨져 있었다. 그곳은 도시에서 한참 떨어진 외진 곳이었고 명숙의 어머니가 친정 식구들의 도움을 받아 마련한 곳이었다. 재호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정리해 그곳으로 향했다. 인쇄소에서 받은 한 달치 월급을 쥐고 가장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한밤중에 시외버스에 올랐다. 버스 안에서 그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창밖으로는 검은 산들이 끝없이 이어졌고 차창에 비친 자기 얼굴은 마치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낯설어 보였다. 명숙이 있는 병원에 도착한 것은 새벽이었다. 그러나 그가 병원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이미 입구에는 명숙의 외삼촌과 그가 데려온 두 명의 험상궂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들은 재호를 보자마자 다가왔다. 여기 발도 들이지 마라. 명숙의 외삼촌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재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명숙 씨를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만날 일은 없다. 너 같은 놈이 우리 명숙이의 인생을 어디까지 짓밟을 셈이냐.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외삼촌의 손짓에 두 남자가 재호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그를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골목으로 끌고 갔다. 재호는 저항하지 않았다. 저항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조차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었다. 그저 명숙의 이름만 입속에서 끊임없이 되뇌고 있었다. 두 남자는 그를 거칠게 때렸다. 어느 순간부터 재호는 더 이상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차가운 골목 바닥에 누워 흩날리는 작은 눈송이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송이들이 그가 2달 전 명숙과 함께 청계천을 걸을 때 보았던 그 흰 백합 꽃잎과 닮아 있다고 그는 멍하니 생각했다. 기절했다 깨어났을 때 재호는 어느 낯선 여인숙의 방에 누워 있었다. 누군가 그를 거기로 옮겨놓고 간 모양이었다. 옆에는 작은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명숙의 외삼촌의 글씨였다. 명숙은 무사히 아이를 낳고 출국한다. 아이는 미국의 한 가정으로 입양될 것이다. 너는 이 일에 2번 다시 끼어들지 마라. 만약 또 나타난다면 그때는 살아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재호는 그 쪽지를 한참 동안 손에 든 채 일어나지 못했다. 그의 두 눈에서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너무 큰 슬픔은 눈물조차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그날 처음 알았다. 며칠 뒤 그는 명숙의 외삼촌이 보낸 또 다른 사람을 통해 한 장의 사진을 전해받았다. 갓 태어난 아기의 작은 2발을 흑백으로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의 뒷면에는 한 줄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명숙의 글씨였다. 이 아이의 발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그 한 줄의 글씨가 명숙이 그에게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다. 명숙은 그 직후 미국으로 떠났고 아이는 다른 가정으로 보내졌다. 그것이 1973년 12월 20일 일이었다. 크리스마스를 나흘 앞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다. 그날 이후 윤재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강을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인쇄소를 그만두었다. 같은 거리, 같은 사람들, 같은 활잡한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그에게는 견딜 수 있는 풍경이 아니었다. 그는 짐을 정리해 서울을 떠났다. 작은 항구 도시로, 그 다음에는 더 작은 산골로, 마지막에는 이 외딴 어촌, 해풍리까지. 그 어느 곳에서도 그는 결혼하지 않았다.
누군가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려고 할 때마다 그는 그저 옅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의 가슴 한가운데에는 이미 명숙의 자리가 너무도 분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그 자리를 다른 누구로 채운다는 것은 그에게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과 같았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또 다른 데에 있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일종의 형벌이었다.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지 못했고 갓 태어난 아이를 멀리 떠나보내야 했던 한 남자가 다시 자기만의 행복을 누린다는 것은 그에게는 도무지 가당치 않은 일로 여겨졌다. 해풍리에 정착한 다음의 겨울, 그는 처음으로 한 가지 일을 시작했다. 마을의 가장 가난한 집 앞에 갈색 종이 꾸러미를 놓아두는 일이었다. 첫 해에는 2집이었다. 그 다음 해에는 5집,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8집. 해마다 한 해 동안 모은 돈을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았다. 두부 한 모와 콩나물 한 봉지로 살림을 줄여 그 나머지를 모두 그 꾸러미에 넣었다. 그것은 그가 자기 아들에게 해주지 못한 모든 일들을 이 세상의 다른 아이들에게라도 대신 해주고 싶다는 어떤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었다. 매년 12월 22일 새벽, 그는 마을의 골목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꾸러미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꾸러미를 내려놓을 때마다 그는 마음속으로 같은 말을 되뇌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 아들아. 그 말은 한 번도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새벽의 어둠과 떨어지는 작은 눈송이들과 침묵 속의 골목길들만은 그 말을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만히 듣고 있었다.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둔 어느 토요일 오후, 한지영은 다시 한번 언덕 끝집의 문을 두드렸다. 이번에는 손에 따끈한 호박죽 한 그릇을 들고 있었다. 소율도 어머니의 곁에 함께 서 있었다. 아이의 손에는 자기가 직접 그린 작은 그림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지영이 가만히 인사했다. 대문 안쪽에서 한참 동안 아무 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마치 굳어있던 무엇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대문이 끼익 하고 열렸다. 윤재우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처음 만났을 때보다 조금 더 야위어 보였지만 두 눈만은 어쩐지 한층 깊어진 듯한 빛을 띠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노인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그 짧은 인사가 그가 한 달 가까이 망설인 끝에 내놓은 첫 마디였다. 지영은 따뜻한 호박죽 그릇을 내밀었다. 별것 아니지만 따뜻하실 때 드세요. 노인은 잠시 망설였다. 그러다 두 손을 천천히 내밀어 그 그릇을 받아들었다. 그릇이 그의 손에 닿는 순간 노인은 어쩐지 그 따뜻함에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다. 고맙습니다. 소율이 그때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아이는 자기가 그린 그림을 가만히 노인에게 건넸다. 이거 할아버지께 드리려고 그렸어요. 그림에는 한 노인이 갈색 꾸러미를 들고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노인의 어깨 위로 큼지막한 흰 백합꽃 한 송이가 날개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 그림을 본 노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두 눈이 한참 동안 그 그림에 머물러 있었다. 이건 노인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소율이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다. 할아버지가 매년 골목에 두고 가시는 거 봤어요. 그리고 그 위에 종이꽃도 놓고 가시잖아요. 그 꽃이 너무 예뻐서 그려봤어요. 노인은 그림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한참 만에 그가 입을 열었다. 어떻게 알았니? 이브 새벽에 따라갔어요. 소율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옆에 있던 지영이 놀라 딸을 쳐다보았지만 노인은 오히려 옅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아주 오랜만에 노인의 얼굴에 떠오른 진짜 미소였다. 들어오시지요.
노인이 한참 만에 말했다. 지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소율이 먼저 작은 발걸음으로 마당 안으로 들어섰다. 세 사람은 노인의 작은 마루에 둘러앉았다. 마루 한쪽에는 갈색 종이 꾸러미 몇 개가 단정하게 쌓여 있었다. 그 옆에는 빨갛고 노란 털실 뭉치들, 작은 사탕 봉지들, 그리고 빳빳한 10원짜리 지폐들이 작은 봉투에 들어 있었다. 지영은 그 모든 것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러더니 가만히 입을 열었다. 왜 매년 이런 일을 하세요, 어르신? 노인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마루 안쪽의 자개장롱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에 시선을 던졌다. 검은 천이 살짝 벗겨져 있어. 그 안에 흑백 사진이 일부 드러나 있었다. 한 젊은 여인의 옅은 미소와 갓 태어난 작은 아기의 두 발. 노인은 천천히 그 사진에서 시선을 거두고 지영을 향해 가만히 입을 열었다. 52년 전 내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햇살이 마루 끝에 길게 늘어졌다. 노인은 천천히 그러나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박명숙과 인쇄소 처마 밑에서 처음 만났던 비 오는 오후, 함께 걸었던 청계천 헌책방, 빨갛게 부은 두 눈으로 자기 배에 손을 얹으며 이 아이는 꼭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어느 시골 마을의 뒷마당, 명숙의 외삼촌에게 끌려가 두들겨 맞았던 그 골목길의 새벽, 그리고 받아보았던 한 장의 작은 아기 발사진과 그 뒷면에 한 줄 글씨. 지영은 한 번도 노인의 말을 끊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두 눈에서 어느 순간부터 굵은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소율도 어머니의 곁에서 가만히 노인의 말을 들었다. 아이의 작은 두 손은 어머니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이야기가 다 끝났을 때 마루 위에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노인은 가만히 자기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 손은 한 사람의 인생이 새겨진 손이었다. 한 글자 한 글자 활자를 잡았던 손, 한 송이 한 송이 종이꽃을 접었던 손, 그리고 한 번도 자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지 못했던 손. 그래서 매년 그 골목에 꾸러미를 놓고 옵니다. 노인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내 아들에게 해주지 못한 일들을 이 마을의 다른 아이들에게라도 해주고 싶어서요.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 내가 아직 살아있을 까닭이 없는 것 같아서요. 지영은 마침내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러더니 천천히 노인의 두 손을 자기 두 손으로 가만히 감싸 쥐었다. 어르신, 그동안 정말 외로우셨겠어요. 그 한마디에 노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52년 동안 아무도 그에게 해주지 않았던 한마디였다. 노인의 두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도 아픔의 눈물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기 인생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가만히 안기는 듯한 그런 종류의 눈물이었다. 소율은 마루 한쪽으로 가서 갈색 종이 한 장을 들고 왔다. 그러더니 노인 곁에 가만히 앉아 작은 손가락으로 종이약 한 마리를 접기 시작했다. 어색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손길이었다. 노인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한 아이의 작은 손이 한 마리의 종이약을 만드는 그 풍경 속에서 그는 자기 인생의 어떤 매듭 하나가 아주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다. 소율과 지영이 노인의 집을 다녀간 그날 이후 해풍리의 풍경은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굳게 닫혀있던 언덕 끝집의 대문은 이제 가끔씩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으로 작은 발자국들이 드나들기 시작했다. 소율은 학교가 끝난 뒤면 종종 어머니의 호박죽이나 김치전을 들고 언덕을 올랐다. 어떤 날은 현우와 함께였고 어떤 날은 혼자였다. 노인은 아이가 올 때마다 마루에 작은 방석을 깔아주었고 자기가 직접 끓인 식혜 한 잔을 내주었다. 아이는 식혜를 한 모금씩 마시며 학교에서 있었던 작은 일들을 조잘조잘 이야기했다.
노인은 그 이야기들을 묵묵히 들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그의 입가에는 어느새 옅은 미소가 자주 자리 잡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도 변화를 알아챘다. 평생 처음으로 윤 노인이 마을 회관 앞 평상에 앉아 다른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처음에는 말이 짧았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는 짧게나마 자기 이야기를 풀어놓았고 다른 노인들의 이야기에도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12월의 셋째 주가 지나가던 어느 오후였다. 마을 우체부 김씨가 자전거를 끌고 언덕길을 천천히 올라왔다. 그의 손에는 평소 보던 우편물과는 조금 다른 두툼한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봉투의 한쪽 모서리에는 영어로 된 우표가 여러 장 붙어 있었고 발신지의 주소는 알아볼 수 없는 외국어로 길게 적혀 있었다. 윤 어르신, 외국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우체부 김씨가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노인은 그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평생 외국에서 편지를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잘못 온 것 같은데요.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윤재호, 해풍리. 주소 정확하고요. 봉투의 한쪽에는 작고 단정한 한글 글씨로 그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우체부는 잠시 모자챙을 만지작거리다 자전거에 올라타고 다시 언덕을 내려갔다. 노인은 마루에 앉아 한참 동안 봉투를 뜯지 못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인가가 곧 시작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두근거림이라기보다는 무엇인가가 곧 끝날 것을 직감한 사람의 두근거림에 더 가까웠다. 해가 서서히 바다 너머로 기울 무렵 노인은 마침내 봉투를 천천히 뜯었다. 안에는 두툼한 편지 한 통과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편지의 첫 줄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안녕하십니까, 윤재호 어르신. 저의 이름은 이도현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쩌면 어르신의 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한 줄 한 줄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어떤 문장에서는 한참을 멈추었다 다시 읽었고 어떤 문장에서는 두 눈이 흐려져 도저히 글자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마루 끝에 앉아 한 손으로 두 눈을 가린 채 가슴을 진정시키고 다시 편지를 들었다. 편지의 사연은 이러했다. 도연은 1973년 12월에 한국에서 태어나 곧장 미국 동부의 한 가정으로 입양되었다. 양부모는 모두 신실하고 따뜻한 사람들이었고 그를 친아들처럼 길러주었다. 그는 양부모의 사랑 속에서 자라 의학을 공부했고 지금은 미국의 한 작은 도시에서 가정의로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40이 넘으면서부터 자기를 낳아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알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강해졌다. 양부모는 그 마음을 이해해 주었고 그가 친부모를 찾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다. 도연은 10년 가까이 한국의 입양기관과 여러 곳을 통해 자기 친부모의 흔적을 추적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한 사람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박명수. 그러나 그녀는 이미 12년 전 미국 남부의 어느 작은 도시에서 세상을 떠난 뒤였다. 명숙은 결혼하지 않고 평생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다 조용히 생을 마감했다. 그녀의 유품 중에는 한 장의 흑백 사진과 두꺼운 일기장 한 권이 남아 있었다. 도연은 양부모의 도움으로 어머니의 유품을 살펴보았다. 그 일기장의 마지막 장에는 흐릿한 글씨로 한 사람의 이름이 단정하게 적혀 있었다. 윤재호. 서울 변두리 인쇄소. 식자공. 내가 평생 잊지 못한 사람. 도연은 그 이름 하나를 단서로 한국에서 친아버지를 찾기 시작했다. 한국의 입양인 지원기관과 시민단체와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있었다.
그러나 윤재호라는 이름은 너무 흔했고 그가 어디로 갔는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인쇄소는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고 그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모두 흩어진 뒤였다. 찾기를 거의 포기할 무렵 한 자원봉사자가 우연히 해풍리라는 작은 어촌에 윤재호라는 이름의 노인이 40년 가까이 혼자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 도연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단숨에 이 편지를 썼다고 했다. 어르신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 어머니가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았던 한 사람이 정말 어르신이 맞다면 저는 한 번이라도 어르신을 직접 뵙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어르신께서 살아계신 모습 한 번만 뵙고 어머니의 마지막 마음을 어르신께 전해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제가 이번 12월 24일 한국에 도착합니다. 어르신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그날 오후 해풍리의 어르신 댁으로 찾아뵙고 싶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노인은 한참 동안 마루 끝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다. 함께 들어있던 작은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꺼냈다. 한 중년 남자의 사진이었다. 짙은 눈썹, 단단한 어깨, 그리고 노인은 그 얼굴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어렴풋한 흔적을 보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사진 속 남자의 가지런한 두 눈은 한치도 다름없이 박명숙의 두 눈이었다. 노인의 가슴이 천천히, 그러나 깊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슬픔도, 기쁨도, 아픔도 아니었다. 그것은 52년 동안 한 사람의 안에서 자라온 어떤 거대한 침묵이 마침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자리를 찾는 그런 종류의 감정이었다. 그날 밤 노인은 잠들지 못했다. 그는 마루에 앉아 두 손에 사진을 가만히 받쳐든 채 새벽을 맞이했다. 그리고 새벽이 다 밝을 무렵 그는 자기 입속으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한 마디를 되뇌었다. 명수가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정말 살아있구나. 1973년 12월 24일과 2025년 12월 24일 그 두 날 사이에는 52년이라는 무거운 시간이 가로놓여 있었다. 그러나 윤재호 노인에게 있어 그 두 날은 어쩐지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과 어쩌면 모든 것을 되찾을지도 모를 오늘. 그날 아침 노인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마당의 우물에서 따뜻한 물을 길어 얼굴을 씻었다. 부엌의 작은 가스레인지에 물을 끓여 그 안에 부어 만든 물이었다. 어쩐지 그날만은 차가운 물을 쓰고 싶지 않았다. 누군가를 따뜻하게 맞이해야 할 날이었다. 씻은 뒤 노인은 장롱 가장 안쪽에 깊이 넣어두었던 옷을 꺼냈다. 50년 전 서울을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입어본 흰 와이셔츠였다. 색은 누렇게 바래었고 깃은 달아있었다. 그러나 노인에게는 그 옷보다 더 좋은 옷이 없었다. 그날 그는 그 셔츠 위에 가장 단정한 회색 양복 한 벌을 입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개장롱 위에 놓인 사진의 검은 천을 천천히 거두었다. 명숙의 흑백 사진과 아기의 작은 두 발 사진. 그는 두 사진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명숙아, 우리 아들이 오늘 온단다. 너 대신 내가 잘 맞이할게. 그렇게 그는 그날을 시작했다. 지영과 소율은 아침 일찍 노인의 집을 찾아왔다. 두 모녀는 노인이 도연을 맞이하는 일을 도와주기로 했다. 지영은 어업조합에서 가장 신선한 생선과 야채를 미리 준비해 두었고 소율은 마을 떡집에서 따끈한 시루떡을 받아왔다. 마루에는 작은 상이 차려졌다. 떡과 호박죽과 잘 익은 김치와 그리고 노인이 직접 우려낸 보리차 한 주전자. 상을 다 차리고 나서 노인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을 더했다.
그는 한 해 동안 정성껏 모아둔 갈색 종이 꾸러미 15개를 마루 한쪽에 가지런히 쌓아두었다. 그것들은 그날 새벽 평소처럼 마을의 가난한 집들에 놓이고 왔다. 노인은 그날도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구분 등의 꾸러미를 짊어지고 마을을 한 바퀴 천천히 돌았다. 다만 이번에는 그 발걸음이 조금 가벼웠다. 마치 평생 짊어지고 있던 어떤 무거운 것이 아주 조금씩 어깨에서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오후 2시가 가까워질 무렵 멀리 언덕길 아래에서 작은 택시 한 대가 멈춰 섰다. 그 안에서 한 중년 남자가 내렸다. 짙은 외투를 입고 한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든 그 남자는 천천히 언덕길을 올라오기 시작했다. 소율이 먼저 마당에서 그 모습을 보았다. 아이는 노인의 곁으로 달려가 작은 손으로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할아버지, 오시는 것 같아요. 노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율의 따뜻한 작은 손이 그 떨림을 가만히 감싸 주었다. 지영도 노인의 다른 한쪽에 가만히 다가와 섰다. 세 사람은 그렇게 대문 앞에 나란히 서서 언덕길을 올라오는 한 사람을 기다렸다. 도연이 마침내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한참 동안 노인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노인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그 짧은 침묵 속에서 52년이라는 시간이 천천히 두 사람 사이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침내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가 미리 한국어로 연습해둔 한마디는 또렷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노인의 두 다리가 천천히 무너졌다. 노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 떨림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도연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도 노인의 곁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자기 두 팔로 가만히 노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늦었지만 찾아왔습니다. 지영의 두 눈에서도 소율의 작은 두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흘렀다. 마당의 한쪽에서는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가만히 불었지만 그 자리에는 오직 따뜻한 뿐이었다. 세 사람 아니, 네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렀다. 마당 위로는 조금씩 작은 눈송이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 눈송이들은 마치 52년 전 어느 시골 골목길에서 노인이 보았던 그 눈송이들과 똑같이 흰 백합꽃의 꽃잎처럼 가벼웠다. 해가 서서히 기울 무렵 도연은 자기 가방에서 한 권의 두툼한 일기장을 꺼냈다. 어머니 박명숙의 평생 마지막 유품이었다. 어머니가 평생 어르신을 한 번도 잊지 않으셨답니다. 이 일기장의 모든 페이지에 어르신의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노인은 그 일기장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다. 첫 페이지를 펴자 명숙의 단정한 글씨가 종이 가득 차 있었다. 그 한 줄 한 줄은 모두 한 사람의 이름과 한 사람의 얼굴과 한 사람의 손을 부르는 그리움으로 가득했다. 노인은 일기장을 가만히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날 저녁 해풍리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가장 따뜻한 풍경이 펼쳐졌다. 마을 회관 앞 평상에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누군가는 떡을 가져왔고 누군가는 막걸리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처음으로 윤 노인의 진짜 이야기를 들었다. 50년 가까이 한 사람의 가슴 안에서 자라온 그 침묵의 사연을 마을 사람들은 한마디 끊지 않고 가만히 들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노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리고 황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나 말했다. 윤 어르신, 지난 30년 동안 매년 크리스마스 새벽에 우리 집 떼돌 위에 놓여있던 그 꾸러미가 어르신의 마음이었다는 걸 우리는 사실 모두 알고 있었어요.
다만 어르신께서 묻지 않으니 우리도 묻지 않은 거예요. 미안해요. 이제는 어르신께서 외롭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곁에 있을게요. 그날 밤 해풍리의 모든 집 굴뚝에서는 평소보다 더 짙은 연기가 오랫동안 피어올랐다. 그리고 언덕 끝집의 작은 노란 불빛은 50년 만에 처음으로 외롭지 않은 빛으로 새벽을 지켰다. 그 빛 곁에는 한 노인이 있었고 그 노인의 곁에는 한 중년의 아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곁에는 한 어머니와 한 작은 여자아이가 가만히 함께 있었다. 52년 전, 한 사람이 잃었던 가족은 그날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사랑이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모양을 바꾸어 다른 시간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으로 천천히 흘러갔다가 50년 뒤에 한 작은 어촌의 새벽으로 그렇게 다시 돌아온 것뿐이었다. 그날 이후 해풍리의 빈집은 더 이상 빈집이 아니었다. 그 집의 대문은 늘 조금 열려 있었고 마당의 잡초는 한 사람의 손에 의해 천천히 정리되어 갔다. 그리고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 새벽이 되면 그 집의 마루에서는 갈색 종이 꾸러미들이 한 해 한 해 변함없이, 그러나 이번에는 두 사람의 손으로 함께 정성스럽게 묶였다.